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 맑고 영롱한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8월 14일 휴일을 하루 앞둔 오늘은 수요일 방송입니다. 시장이 오늘 말복입니다. 굉장히 후덥지근하고요. 동남아 느낌이 날 정도로 엄청나게 습하면서 계속 이렇게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말씀드렸던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이야기됐던 코로나, 그 다음에 뭐 냉방병, 이렇게 감기 이런 것들도 꼭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루비 엄니님, 장총찬님 안녕하세요. 네, OJT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등골아빠님, 맥가이버님, 젊은 피부를 가지신 부장님 안녕하세요. 맥가이버님 감사합니다. 극찬이세요. 서보현님 감사하고요. 손가락 빠는 중님이 손가락을 왜 빠시죠? 근데 아무튼 안녕하세요. 네, 보양식 드셨나요?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뭐 복날 더위에 대부분 다 힘들이 다 지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좀 힘을 낼 수 있는 어떤 보양식을 꼭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DK님, 장을 깔끔하게 정리해달라고 말씀하시고, 라라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전효미님, 말복보다 부장님 얼굴을 보니 행복합니다. 이거 뭐, 너무 이렇게 띄워주시면 제가 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우리의 시황자 양말님 감사합니다. 박호희님, 저번 주에 휴가 태국으로 갔다 왔는데 한국이 더 덥습니다. 말씀하시고 바람일님 출석하셨고요. 저도 휴가 태국 예전에 뭐 방콕 이런 데를 되게 좋아해서 방콕을 가족 여행도 가고, 방콕 가면은 지금은 아마 없어졌는데 굉장히 유명한 그 마사지 하시는 그쪽에 샵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 여행 가서 집사람하고 굉장히 좋아했던 그 쪽인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방콕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방콕 되게 즐겁게, 특히 방콕은 조식의 나라잖아요. 호텔 가면 조식이 아주 일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여행도 많이 갔는데, 엄청 덥지만 지금 한국이 더 더운 것 같아요. 바람일님, 중독성 강한 부장님 시향. 네, 좋습니다. 뭐 하여튼 오늘 말복이니까 조금 이제 보양하시고, 또 내일 휴일인데 또 어디 가지 않고 이렇게 또 방송을 들어주시니까 또 많은 분들 접속하셔서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7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제가 코스피 기준 2630포인트가 굉장히 강한 저항이 될 수도 있다. 여기서 돌파를 못하면 조금 눌림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이게 돌파가 되면 2700 정도까지는 코스피가 좀 열려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드린 바가 있는데, 일단 오늘은 2630포인트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침부터 반도체와 소부장 강세 출발한 가운데 화이자, 엠폭스, 진단키트 관련주가 오르기도 했고요. 전선과 전력 설비가 오늘 올라왔고, 리튬과 2차전지,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그 다음에 일부 화장품과 그리고 화학, 의료 AI, MLCC, 유리기판, 태양과 풍력 관련된 섹터들도 강세 출발 보였습니다. 미국 주시장은 7월에 미국 PPI가 둔화를 보이자 연착륙 기대감 부각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첫 번째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이게 어제도 제가 PPI 관련해서 말씀을 미리 드렸죠. 하나증권에서 추정 자료를 어제 올린 것을 제가 같이 언급을 해드리면서 아마 좀 PPI나 CPI 같은 경우는 좀 하향 조정될 것이다, 좀 안정화 찾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약간 뭐 그 뒷단에 나오는 PC의 이 부분은 조금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아주 발작 수준으로 그렇게 튈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금융 서비스 쪽이 조금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살짝 그 부분들은 살짝 올라갈 수는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번 쉬는 동안에 나오겠죠. 내일 하루 우리가 쉬기 때문에 그때 좀 나올 걸로 보입니다. 말씀드렸던 PPI가 전년 대비 2.2% 상승하면서 6월 대비 둔화가 됐고요. WTI 하락 영향에 에너지 제외한 전업종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6.5% 급등했고요. 테슬라도 5.2% 급등하면서 M7이 강세를 보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2% 급등을 보였죠. 자, 코스피도 미국 주식시장 훈풍의 반도체와 2차전지 중심으로 외국인 수익이 유입되면서 대형주 중심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AI 대장주인 엔비디아 강세에 반도체 포함해서 전력기기 전선도 같이 좋았고요. 주도주와 방어주 줄다리기 지속이 되면서 역시 보험 등 방어주는 오늘 조금 약세를 보이기 했습니다. 보험주는 하나생명의 실적 부진도 주가 하락의 요인으로 꼽을 수 있겠고요. 하나생명 별도 기준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비용 효율화로 하이트 진로 호실적 기록하면서 음식료가 일부 강세 보였고요. 사저그룹은 그린벨트 해제 수혜 기대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모습이 있습니다.
코스닥은 반도체와 2차전지, 제약바이오 등 시총 상위주 강세였는데요. 전일 하락폭을 회복을 했고요. 엔비디아, 테슬라 강세에 반도체 소부장과 2차전지 중심으로 외국인 기관 수급이 유입됐습니다. JYP 같은 경우는 전년비 영업이익이 80% 감소하면서 어닝 쇼크를 기록했고요. 하반기 감익도 예상되면서 다소 조금은 엔터 업종 하락세가 지속됐고 목표 주가도 대부분 또 하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마리서치, 휴젤 등의 톡신 관련주는 매출액과 수익성이 동반 상승 사이클 진입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고요. 그 외에도 AI 관련주 투자 심리 회복의 동반 강세 보이면서 전선, 변압기 이쪽도 괜찮았고요. 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 기대감에 전기차 충전소나 충전기 관련주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괜찮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인덱스 약세의 하락을 보였는데 중동 지역 분쟁 상황이 지금 이란 측에서 가자 지구의 휴전이 이란의 대응을 늦출 수 있다고 발언이 나오면서 지정학적 긴장감이 소폭 완화되는 쪽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습니다. 별일 없이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코스피 업종별로는 기계와 전기전자, 섬유유복 강세였고요. 반면 보험과 금융업, 유통업은 약세였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2차전지 업종에서는 LG엔솔, 그 다음에 SKI테크놀로지, 포스코 퓨처엠 등 강세를 보였고 저는 미국 증시 테슬라 5%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2분기 호실적 영향의 급등세를 보였고요. LS 일렉트릭은 MSCI 8업 신규 편입이 결정이 됐죠. 이런 수급 이슈도 조금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CS 윈드도 2분기 실적 수익성 개선 영향 등의 실적 모멘텀 바탕으로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또 상승세에 있다는 점, 지수 편입 등의 호재에 이어지면서 업종 강세였습니다. 코스닥은 반도체, 2차전지 업종 상승 속에 비교적 소외됐던 소재 장비, 반도체 소재 장비주들이 그래도 오늘 좀 올라왔고요. 업종별로는 기계 장비, 화학 강세였던 반면 오락문화, 운송이 약세였습니다. 금요일 개장 전까지 내일 우리는 휴장인데 미국 쪽에서 금요일 개장 전까지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와 소매 판매 지표가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소매 판매 지표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 침체 이슈가 좀 불거졌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좀 잘 나와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CPI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가 상당히 큰 변곡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PI는 전월 대비 보합 정도 시장 컨센이 나와 있고요. 소매 판매는 약간의 증가를 예상 중인데 모든 지표가 이렇게 예상대로 만약에 나온다면 편안하게 경기 침체 우려를 좀 떨쳐내면서 환호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전 대비 시장 심리가 또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표가 예측을 벗어나게 되면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지는 것을 감당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는 날 사이에 이 지표들이 발표되는데 변수가 금요일 날 알 수가 있겠죠. 금요일 날 시장의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 궁금은 합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발표되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 고용에 대한 변수도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야기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표 보여드리면 미래세증권의 자료인데요. 미국의 소비자 및 생산자 물가지수 추이를 왼쪽 보시면 소비자 물가가 조금 하향 조정되고 있고 이렇게 물가지표는 조금 빠지는 모습입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컨테이너 운임지수 간의 상관관계인데 이런 것들도 같이 동행하는데 살짝 이제 빠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아래쪽 왼쪽 보시면은 소기업 낙관지수입니다. 이게 상당히 100 이상으로 올라가면 좋은데 이게 장기 49년 평균이 98입니다. 이게 그 평균치를 아래로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상당히 좀 안 좋았던 모습에서 그래도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소기업 경기 개선 기대에 대한 재고 확충 계획이 상당히 많이 치솟고 있습니다. 자, 약간 노란색 쪽으로 보이는 게 지금 재고 확충 계획 관련해서 지금 플러스권으로 급박하게 돌아서고 있고요. 검은색 실선 보시면 경기 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플러스권으로 거의 이제 플러스권 정도까지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 그 기울기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미국 소기업 경기 개선 기대에 대한 재고 확충 계획 증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경기가 부러진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자, 거기다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자, 이게 리스크 앤 리턴이라는 플랫폼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요. 7월에 미국의 PPI 해석과 관련된 부분인데 왜 우리가 지금 PPI를 봐야 되느냐 문제요. 그게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PPI가 CPI를 선행하기 때문에 둘째 그리고 경제 전반적인 수요 공급이 발현되는 근원지이기 때문이고 세 번째로는 생산자의 마진 레벨을 결정하고 네 번째는 PC 디플레이터에 직접 꽂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네 번째 이슈가 가장 중요한데요. 자, PC 관련된 PPI 항목을 살펴보면 교통 부분인데 항공료와 렌트카 이쪽은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 보험인데 손해보험과 의료보험도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쪽인데 외과, 치과
치과, 입원 치료, 외래 진료, 요양병원들도 대부분 뭐 평탄하게 가거나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요양병원이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금융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가고 있어요. 소비자 대출이 아무래도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이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쭉 있으면서 그 외에도 무선통신, 인터넷통신, 소프트웨어 등이 있는데 결국은 여전히 디스인플레이션 전망을 크게 바꿀 만한 요인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 다음 시선은 내일 발표될 뭐 CPI로 옮겨가는 거죠. 오늘인가요? CPI 옮겨가면서 전년 기준으로 봤을 때 2%대 진입할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며, 그래서 CPI 이런 부분들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소매, 판매 지표 이런 것들도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라피키 리서치 쪽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요. 자, 거래소 신용과 코스닥 신용 부분입니다. 검은색이 코스닥 신용이고요. 붉은색이 거래소 신용인데, 말씀드렸듯이 자, 코스닥 신용은 2022년 연말부터 23년 초까지 최근에 바닥을 봤던 구간까지 거의 코스닥 신용이 거의 빠졌다가 이제 살짝 고개를 다시 살짝 들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단기적인 밴드 하단까지는 일단 왔었다. 이게 좀 많이 털렸다 볼 수 있겠고, 자, 거래소 신용 같은 경우는 지난번 저점까지는 아니지만 꽤 많이 이렇게 조정을 받은 이후에 여기도 살짝 이제 더 많이 빠지기보다는 지수가 상승하면서 살짝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더 많이 빠지지 않는다면 이 정도에서 아마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느냐 보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리면 국내 증시 주변 자금 동향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미래에셋증권의 자료인데요. 왼쪽 보시면은 노란색 실선이 고객 예탁금이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 실선이 신용잔고입니다. 신용잔고가 확 빠졌죠. 예, 이렇게 확 빠져서 예탁금은 조금 올라갔고, 예, 신용잔고는 확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검은색 실선 보시면 신용잔고 확 빠졌죠.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준으로 봤을 때 미수금 잔고죠. 미수금 잔고. 자, 과거에는 미수금 잔고가 거의 2천억대에 머물렀어요. 보시면은 오른쪽 그 그래프 보시면은 노란색 실선이 2023년 상반기까지 거의 2천억대 머물렀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갑자기 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전 고점이 1조 1753억까지 23년 10월 30일에 미수잔고가 1조 1753억입니다. 이게 미수는 3일 만에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뭐 신용이나 대출은 그래도 3일이 아니라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갈 수 있는데, 이 미수는 3일 만에 해결돼야 돼서 단기 변동성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3년 10월 30일에 기록했던 1조 1753억까지 갔던 게 미수금 잔고가 9,605억 정도로 2,370억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수가 이번 주가 하락폭에 상당히 많이 털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말씀드리지만 23년 초반기까지 일평균 한 2천억대 머물고 있던 미수가 1조 원을 넘어가는 숫자로 거의 5배 정도 미수가 증가했다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투자를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꼭 레버리지를 꼭 쓰셔야 된다면, 저희가 뭐 레버리지를 권고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무조건 꼭 난 써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미수보다는 그래도 신용이나 대출 이쪽으로 그래도 그나마 3일 만에 끝내야 되는 뭐 쇼부를 봐야 되는 그런 포지션을 가져가는 것이 좀 너무 리스크가 큰 거 아닌가,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이게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표 발표된 이후에 금리 인하 관련된 여러 가지 퍼센테이지 확률인데요. 그 다음 표 좀 올려주세요. 자, 그 CME 패드와치 쪽에서 올라온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50bp 9월 달에 내리는 것들에 대해서 53.5% 정도 순이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 25bp 51.4%, 12월 달에 25bp 44.9%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까지도 9월에 50bp 정도의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높네요. 25bp보다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25bp 내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50bp를 확 내린다는 거는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줄 수 있어서 차라리 뭐 보험성 금리 인하로 보더라도 25bp 정도로 가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 뭐냐면, 이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제 자료인데, 이게 뭐냐면, 최근에 자꾸 이제 뭐 경기 침체 간다, 뭐 소비가 줄어들면서 완전히 뭐 이렇게 경기 지표가 뭐 침체로 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약간의 이슈가 뭐였냐면, 신용카드 연체율입니다. 신용카드 연체율. 자, 신용카드 연체율이 막 높아지면 이것 때문에 뭐 소비가 안 되고 경기 침체로 가고 다 무너진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뭐 유튜브 보면 막 그렇게
그 자료 갖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일부 제가 있는 걸 봤는데요. 그거 아니란 이야기예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자료인데 이거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거거든요. 이거 엄브렐라 리서치 쪽에서 이 부분을 좀 설명 주셨는데 저도 동감을 해서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자, 위 차트는 각 카테고리별 연체 금액이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표시하는 건데 최근 발표된 뉴욕 연준의 가계부채와 신용에 대한 분기별 보고서에는 신용카드 부채와 연체와 관련된 선정적인 헤드라인이 많이 선정합니다. 물론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24년 2분기의 사상 최고치인 11억 4천만 달러에 달한 신용카드 부채부터 살펴보면 이 수치는 현재 잔액으로 구성되어 있고 명목 경제에 따라 잔액이 증가한 것은 정상적이죠. 신용카드 부채는 가처분 소득의 5.5% 수준입니다. 그래서 2019년 4분기에 5.7% 정도 수준인데 뭐 비슷합니다. 그런데 연체율은 증가했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더 적절한 통계는 90일 이상 관련된 기준으로서 연체된 신용카드 부채 총액, 그러니까 90일 이상 연체된 신용카드 부채 총액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는 24년 2분기에 1250억 달러, 이게 사상 최고치로 증가했는데 이는 가처분 소득의 전체 얼마를 차지하느냐? 0.6% 정도 수준입니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2019년 4분기 기준 해당 수치는 0.5%에 조금 못 미친 수준이었고요. 지금 0.6% 정도 수준입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저축 대신 지출을 1대1로 줄임으로써 신용카드 연체금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하더라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0.1%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게다가 가처분 소득 대비 연체 부채의 총액이 팬데믹 이전보다 오히려 낮아진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는 상환 유예로 인해서 연체율이 사실상 제로인 학자금 대출을 제외하더라도 마찬가지 분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모기지 연체율이 크게 줄어든 것은 가계가 저금리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됐고요. 모기지는 소비자 부채의 70%를 차지하는 반면 신용카드는 전체 부채의 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신용카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가지고 막 자극적으로 뭐 경기가 부러진다, 뭐 침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은 뭔가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오늘 말복이라 수박 드신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수박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정말로 진짜 3, 4만 원 합니다. 과거에 수박이 한 10,000원대 초중반 정도면 그래도 이마트에서 웬만큼 너무 크지는 않더라도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요즘에 3, 4만 원 가니까 와, 수박 한 통 너무너무 비싸졌어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복숭아가 제철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서는 최근에 복숭아를 많이 먹거든요. 복숭아 많이 먹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전에는 복숭아가 약이었어요. 그 기력을 보여주는 약으로 생각됐던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아주 과거에 복숭아, 수박 이렇게 힘을 돋울 수 있는 과일도 많이 드십시오. 이 수분을 많이 섭취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제를 알자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문제가 안 생기면 괜찮은데 아직은 2%대로 낮습니다. 네, 그런 말씀도 해주시네요. 그래서 경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너무 뭐 침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겁니다. 아직은 좀 더 확인할 게 너무 많고 그런 지표들이 아직은 침체로 말하기에는 조금 지표가 아직은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반도체와 AI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급등 마감을 했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6.5%, 브로드컴도 5%, AMD도 3.19%, 퀄컴도 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96%, 굉장히 좋았습니다. 엔비디아는 화웨이 최신의 AI 칩 출시 예정 소식도 있었지만은 뭐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고요. 외신에 따르면 화웨이가 현재까지 상용화된 AI 칩으로는 가장 최신 제품인 엔비디아의 H100 칩에 비견할 만한 최신 프로세서를 이르면 10월 출하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좀 안 믿는 것 같아요, 시장은. 뭐 그래? 정말?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화웨이가 정말 H100 칩에 비견할 만한 최신 프로세서를 낼지는 10월이니까 뭐 이제 한두 달 남았죠. 지켜보면 될 일입니다. 근데 시장은 안 믿는 것 같아요. 뭐 정말?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자,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12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낙폭이 과대했다면서 반등할 주식 1순위로 선정을 했었고요. 또 반도체 업종의 계절적 비수기가 지나고 나면 올해 4분기 또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UBS는 엔비디아의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50를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모건 스탠리는 지난달 31일 엔비디아에 대해서 과매도 구간이라고 탑픽으로 또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미국 노동부 아까 말씀드렸던 PPI 계절 조정 기준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안정적인 지표가 나왔다.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기준으로 오늘 반도체가 그래도 중소 반도체 소부장까지 그리고 AI 관련 주까지 오늘도 올라왔고요. 뭐 PSK 홀딩스 급등했고요.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 견조했고 HBSP도 견조하게 나왔고 TSA, 제우스, YC 등등도 오늘 반도체들이 소부장들이 상당히 좋았다 볼 수 있습니다. 뭐 ISC라든지 그다음에 뭐 리노공 이쪽도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런 것들 감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솔트룩스나 코난 테크놀로지 등등 그 챗봇 관련된 AI, 인공지능 AI 관련주들도 오늘 주가가 같이 좋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수급을 좀 봅시다. 수급. 예, 보시면은 지금 국내 증시 외국인 수급 추인데 이게 보시면은 이 노란색은 반도체까지 해서 이렇게 수급이 외국인들 들어온 것 같고요. 검은색 선은 뭐냐면 반도체를 제외한 외국인 분위기입니다. 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첫 번째 사진 보시면은 국내 증시 외국인 수급을 반도체와 반도체 제외한 수급으로 놓고 볼 필요가 있는데 반도체 제외한 수급은 거의 뭐 움직이지 않죠. 자, 외국인의 반도체 수급은 7월 11일 날 18조 6천억 정도로 정점을 찍고요. 8월 9일 13조 9천억까지 약 4조 7천억 정도 순매도가 나왔죠. 그때는 뭐 하이닉스도 팔았고 삼성전자도 일부 팔았습니다. 반도체 외 수급은 오히려 5,476억 순매수를 했는데 연초 이후 반도체 외 수급이 점핑했던 순간이 뭐 1월 말 2월 초 정도 수준이죠. 뭐 이때 말고는 이때는 이제 K 밸류업이 추진됐던 K 밸류 프로그램 이게 추진됐던 적이기 때문에 반도체 외에는 결국 이때 올라왔던 것은 결국은 뭐 우리가 외국인들이 결국은 뭐 금융업을 샀다든지 지주사를 샀다든지 뭐 이럴 때 그때 많이 들어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가 역시 계속 많이 샀던 거고요. 최근에 조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좀 줄었다는 거죠. 자, 근데 그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두 번째 사진입니다. 이게 뭐냐면 국내 증시의 이익 추세입니다. 이 보시면 역시 반도체와 반도체 제외한 걸로 놓고 보면 그러면서 볼 수 있듯이 회계연도 24년 반도체 영업이익은 급증하고 있죠. 이게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반도체 이익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급증하는 모습이 검은색 실선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외에 반도체 외의 영업이익은 노란색 실선인데 연초 이후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반도체 쪽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던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 외국인들은 반도체 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물론 뭐 간간히 보면 뭐 전선 전력 설비 외에도 방산 조선 등등 실적이 좀 좋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도체 외중에 뭐 그런 섹터들은 거기에 따라서 주가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죠. 이미 움직이고 있고요. 뭐 그런 것들도 좀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 것은 역시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설명을 해줄 수 있다 보는 것 같고, 자, 거기다가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이 재밌는 제목의 리포트가 나왔어요. 제목이 재밌어서, 자, 삼성전자 그만하고 싶지만 안 할 수가 없는 HBM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한국투자증권에서 삼성전자 리포트를 썼습니다. 자,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됐던 HBM 관련된 코멘트를 바탕으로 삼성전자 24년 하반기 HBM 계획을 점검해보자라는 리포트인데, 자, 그래서 아마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하반기 HBM 매출이 매분기 2배씩 증가할 것으로 보는 것 같고, 상반기 대비 하반기 HBM 매출은 약 3.5배 성장할 것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게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이겁니다. 삼성전자 계획 기반의 HBM 캐파 전망입니다. 이 보시면 왼쪽은 HBM 캐파 전망이고 오른쪽은 HBM 출하량 전망인데, 자, 왼쪽 표에 보시면은 약간 푸른색 실선을 보시면 HBM 캐파의 HBM 캐파 비중입니다. 이게 약 25%까지 캐파가 올라가죠. 근데 오른쪽 보시면 HBM 출하량 전망인데, 자, 삼성전자 계획상의 D램 출하량 대비 HBM 비중이 약 12%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24년 1분기에는 약 2% 정도 수준인데 이게 12%까지 HBM이 물량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삼성전자 계획 기반의 표를 그린 겁니다. 자, 근데 HBM 평균 단가가 일반 D램과 달리 연간 계약으로 움직이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매출 계획은 대부분 캐파 증가에 따른 비트 증가에 대한 기반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봤고요. 트렌드 포지션은 24년에 HBM의 85% 이상을 엔비디아가 소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 본다면 역시 HBM 판매에 있어서 엔비디아 인증 여부가 굉장히 핵심적인 변수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 같고, 삼성전자의 HBM3 8단의 엔비디아 인증은 3분기 내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대비 6개월 정도 늦은 일정으로 봤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의 추정에 따르면은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언급한 하반기 HBM 매출 3.5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으로 SK 하이닉스와 유사한 수량의 HBM을 판매를 해야 되는 목표치이다. 인증이 지연된 만큼 인증 완료 후부터 연간 수량의 75%를 판매해야만 달성 가능한 계획인데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정해진 HBM 캐파를 또 고려한다면 공급 측면으로도 봤을 때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국투자증권은 하는 거고요. 상반기 대비 약 2배 가까운 수율 개선이 있어야 계획된 캐파 내에서 언급된 수준의 HBM 공급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모두 아주 도전적인 삼성전자의 계획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HBM은 엔비디아 인증을 완료하고 12단 제품 인증을 완료한 이후인 25년부터 본격적인 램프업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아마 좀 현실적이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24년 동사실적 추정치에는 전체적인 디램 비트그로스 가이던스만 반영이 됐고 공격적인 HBM 계획은 포함이 안 된 실적 추정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HBM 추정치가 별로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25년 이후에 12단 제품에 대한 엔비디아의 본격적 처용이 만약에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를 반영하다 보면 아마 삼성전자의 실적을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24년은 HBM보다는 일반 디램 회복으로 인한 실적 증가 그리고 25년에는 HBM과 일반 디램 실적의 동반 증가를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25년을 더 좋게 보는 거죠. 자, 근데 최근에 2분기 숫자를 놓고 보면 10조 4천억 정도가 나왔죠, 삼성전자가. 근데 삼성전자가 HBM을 별로 못했는데 10조 4천억이면 낸드나 디램 가격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기억을 해보면 모 리포트에서 보면 HBM의 OPM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일반 디램과 낸드를 팔아서 HBM의 영업이익률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뭐 프리미엄을 하이닉스가 더 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지금 디램과 낸드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가지고 거의 HBM의 OPM에 육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HBM 관련된 물량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현재 구조로 가게 되면 디램과 낸드 가격의 상승 때문에 HBM OPM에 육박하는 이익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HBM을 하면 좋고 HBM 못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실적만 놓고 보면 거의 HBM을 하는 정도 수준의 이런 수준의 그 이익을 영업이익을 아마 구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년 주가와 상관없이 실적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리포트를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물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실적단으로 놓고 이렇게 같이 움직이지는 않는 주식이죠. 사이클상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어쨌든 실적만 놓고 보면 굉장히 HBM과 상관없이 HBM에 준하는 OPM 마진을 낸드와 디램 쪽에서 구가를 할 수 있고 뭐 ESSD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결코 나쁘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좋을 것이다. 25년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보시고 평택 공장이나 이런 쪽에 뭐 이렇게 투자 관련된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전공정당 관련된 유진테크 뭐 그다음에 뭐 오리가 IPS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같이 병행을 하셔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HBM 관련주도 낙폭과대 쪽에서는 상당히 봐야 되고요. 선단 공장 쪽 그것도 장비주들을 지금 같이 보시면서 가야 돼요. PSK 홀딩스 같은 경우 최근에 움직임이 있죠. 유진테크, 모니가 IPS,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벨 전략을 반도체 소부장은 같이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뭐 반도체가 올라가니까 전선과 전력 설비 역시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폭염과 열대야 뭐 여전히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여름철 전력 수요가 또다시 역대 최고치 경신했다 이야기 나옵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오후 6시 기준 최대 전력 수요는 94.6기가와트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5일부터 9일까지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고 5일 전력 수요 93.8기가와트는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자료인데 무더위가 길어지면서 12일 94.5기가와트 그리고 이날 역대 최대 전력 수요를 재차 경신한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전력 수급이 이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안정적인 설비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저희 아파트도 30년이 이제 거의 와 있는 아파트인데요. 이 여름철에 이제 뭐 이렇게 전력 소비가 많고 에어컨 돌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선풍기 에어컨 막 돌리니까 밤에 전력이 뚝 끊어지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밤에 밤늦게. 그러니까 한참 덥고
주무시기 전에 이때 전력 소비가 엄청 많습니다. 퇴근해 오셔가지고 저녁에 에어컨 틀고 뭐 하다 보니까 전력이 뚝 끊어져가지고 아파트가 갑자기 이렇게 전력이 안 들어오는 뭐 그런 적도 꽤 있었는데 뭐 아주 한여름에 한두 번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느껴보면 아, 이때가 전력 피크구나 이런 느낌이 있는데 올해는 또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아파트 내에서도 없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이 역시 전력 소모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뭐 반도체를 떠나서도 그렇고 또 반도체 AI 캐펙스도 전력과 전선 설비 이쪽은 상당히 또 좋은 흐름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또 전일 보고서를 내면서 미국의 대선 이후에 어느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지금은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교집합에 있는 섹터는 역시 전력 수요, 방위 증가 이슈에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하고 방사는 어느 누가 되더라도 좋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통 인프라와 경기 민감주 관련된 쪽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경합주의 당선 확률 비교를 이제 나타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지금 트럼프 후보 관련했었는데 파란 색깔이 해리스고요. 그 다음에 회색 부분이 트럼프입니다. 역시 지금 경합주에서 대부분 다 해리스가 앞서고 있죠. 그래서 어제 일론 머스크하고 또 트럼프 후보가 같이 뭐 이렇게 뭐 담화도 하면서 이벤트를 만들어 봤지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고요. 별로 이슈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해킹 당해가지고 또 초기에 접속이 안 되고 막 약간 이벤트도 있었죠.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당히 경합주 당선 확률이 해리스 쪽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약간의 표준 편차를 좀 넘어서는 갭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대선 이후에 주목할 업종 관련해서 역시 전력 수요 증가라든지 방위비 증대, 그 다음에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경기 부양 정책 관련해서 경기 민감주 이런 쪽으로 섹터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재밌습니다. 과거 대선 진행 전후의 3개월 수익률 비교, 업종별 수익률 비교입니다. 그래서 12월이 대선이라고 한다면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이렇게까지 전 3개월, 후 3개월 이렇게 봤는데요. 자, 보시면은 직전 3개월 쪽에서는 뭐가 제일 좋습니까? 11월 달 접어들면, 그러니까 9월, 10월은 상당히 좀 안 좋았네요, 대부분. 예, 대부분 보면은 과거 대선 직전에는 뭐 한두 달 전 이렇게는 별로 그렇게 썩 좋지를 못했고요. 자, 11월 달 대선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좋아지는 게 특히 좋아지는 게 지금 보면은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산업재, 그다음에 에너지 이쪽이 좋았네요. 소재 쪽도 좋았고 금융 쪽도 좋았고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12월, 1월이 상당히 좋아지는데 특히 12월 달 대선 끝나자마자 좋아지는 게 어디입니까? 헬스케어, 금융,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 이쪽이 굉장히 좋아지죠. 부동산도 굉장히 좋아지네요. 뭐 관련 섹터들 이렇게 과거에 5번 대선 진행 시기의 수익률 평균입니다. 2004년부터 2020년까지의 각 업종별로 대선 전후의 수익률을 표로 그려놓은 한국투자증권의 자료이고요. 블룸버그 통신 관련된 쪽의 자료를 아마 인용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MSCI 분기 리뷰, 지난 8월 리뷰 쪽에서 LS 일렉트릭이 한국 지수에 편입되면서 아마 약 1724억 정도의 수급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오늘은, 어제는 좀 빠졌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주가가 꽤 반등을 줬다. 이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 따라서 뭐 대원전선, 강원전선,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그 다음에 뭐 KBI 메탈 이런 종목들도 주가들이 올라온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것만 끝나고 나서요. 그것도 아니고 이겁니다. 자, 첫 번째 자료는 이게 24년 7월 기준 PPI 기준인데요. 이 표는 지금 특수 변압기 PPI입니다. 특수 변압기 PPI. 이 부분은 전 월비 0.12% 증가했고요. 자, 두 번째 표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표 보여드리면 PPI가 이게 배전 변압기 PPI입니다. 배전 변압기 PPI는 전월비 0.73% 올라갑니다. 여전히 윗꼬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표 보여주십시오. 세 번째 표 보여드리면 이제 이거는 개폐기 및 배전반 관련된 스위치 기어 스위치 보드 관련된 쪽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월비 0.67%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표를 보여드렸는데 7월 PPI가 아까 말씀드렸던 특수 변압기, 배전 변압기, 개폐기 및 배전반 이 전부가 다 계속 우상향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선과 변압기 관련된 이런 PPI가 계속 우상향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전선과 변압기 쪽은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참고로 좀 해보시라고 가져왔고요. 이 표는 메모장이라는 플랫폼에서 제가 인용을 해왔습니다. 자, 여기다가 전력 수요 사상 최고치 경신 속에 전력 공급 대안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테마도
주가가 움직였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력 관련된 전력 공급 대안으로 부각이 된 것이 뭐냐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입니다. 그게 SOFC죠. 이게 관련해서 오늘 좀 일부 종목들이 움직였다 볼 수 있겠고요. 대규모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태양열과 풍력과 같은 그 신재생 에너지만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전력회사들이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은 꾸준하게 전력 효율성이 높은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관련된 부분들을 주목한다. 이게 나왔었죠. 뭐 테마성입니다. 그래서 SK 이터넥스가 지난 6일 언론을 통해서 고효율 SOFC 발전소 사업 운전에 개시했다 이야기 나왔고요. 7곡 에코파크가 설비 용량 200 메가와트 정도의 고효율 연료전지 발전소로 연간 165기가와트 전기를 생산한다. 4인 가구 기준 약 4만 5천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관련된 종목으로서 한선 엔지니어링, LTC, 금양 그린파워, 범한 퓨어셀, SK 이터닉스 관련 종목들도 주가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 것들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맑고 영롱한 저의 얼굴을 보시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으시죠. 네, 그 가운데 오늘 주목을 받았던 것은 보톡스 관련주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올해 2분기 업종 내 전 종목들의 실적이 시장 추정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고 보톡스 관련주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평가를 했습니다. 휴젤과 메이톡스의 ITC 예비 판결 이후에 분기당 약 50억에서 100억씩 사용되던 법무비가 순차적으로 감소되면서 주요 업체들의 수출입 데이터가 최고치를 경신 중에 있다 보이는 것 같고요. 매출액과 수익성이 동반 상승하는 영업 레버리지 구간에 진입을 했고 계절적 성수기인 하반기부터 25년 본격적인 증익 구간에 돌입한다 이렇게 평가 보고서를 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자료 보여드리면 국내 톡신 수출입 데이터입니다. 이 보시면은 왼쪽 막대 그래프 보시면 24년이 이제 노란색 막대입니다. 24년. 그래서 22년, 23년, 24년 3개년 정도가 막대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24년 막대 그래프가 상당히 좋죠. 월간 단위로 봐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오른쪽 필러 수출입 데이터도 상당히 우수하게 나오고 있죠. 아울러서 국내 톡신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글로벌 수요를 견인 중에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국내 업체들이 수출 물량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지만 25년부터 각 업체별 신공장 가동 및 신규 제품 허가 승인 때문에 수출 가능 물량이 약 평균 3.4배 증가할 예정이고요. 25년 업체 평균 수출 실적이 올해 대비 33.8% 성장을 할 것이다 바라봤습니다. 그럼 캐파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여주면 왼쪽은 국내 톡신업체 2분기 실적 컨센서스 괴류인데요. 자, 그 노란색 점이 보이실 거예요. 보시면은 영업이 컨센서스 대비 플러스 어느 정도 많이 더 좋았냐. 메이톡스가 컨센 대비 훨씬 더 많이 좋은 표가 나왔고요. 그 외에도 뭐 휴젤, 그 다음에 뭐 파마리서치, 대웅제약 등등이 컨센 대비 어쨌든 플러스로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타났다. 볼 수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른쪽 보시면 국내 통신업체 캐파 현황기 증설 규모입니다. 자, 증설 이전이 푸른색이고요. 그 다음에 증설 규모가 회색인데 지금 메이톡스의 증설 규모가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대웅제약, 휴젤 순으로 신규 증설 규모가 그런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 쪽도 그렇고요. 자,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지금 코넥스에서 거래되고 있는 파마 리서치 바이오 여기서 톡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코넥스 종목인 파마 리서치 바이오도 좀 봐야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도 오늘 좋긴 했고요. 파마 리서치 바이오 코넥스 종목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렇게 메이톡스의 캐파가 증설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파마 리서치가 굉장히 좋은데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자료인데 리쥬란 의료기기 관련된 화장품 분기별 매출 추이, 분기별 수출입 데이터, 리쥬란 글로벌 트렌드 추이 쭉 나와 있는데 최근에 리쥬란이 어느 정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프다고 하는데 저는 안 맞아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잘 손이 안 나가는데 뭐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안 맞아봐서. 근데 여튼 뭐 굉장히 아프지만 뭐 지금 최근에 각광을 좀 받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톡신 관련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 보톡스 딱 한 번 맞아봤습니다. 딱 한 번.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맞는다고 제가 했는데 그게 왜냐하면 그 미간에 한번 그 보톡스를 한번 살짝 맞았거든요. 그때 보톡스 한 번 맞는데 7,000원인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싸가지고 저도 이제 한번 경험을 해보려고 잘 아시잖아요. 경험을 해보려고 미간에 한 방을 맞았는데 눈이 안 떠져요. 보톡스가 흘러내려갖고 피부 안에서 보톡스가 내려오니까 눈이 안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톡스를 맞을 때도 전문의한테 맞으셔야 됩니다. 잘못 맞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보톡스가 이게 피부에 침투돼가지고 잘못 맞으면 내려앉아요.
그래서 엄청 놀랬던 적이 있어갖고 한참 지나고 눈이 떠지더라고요. 눈이 안 떠져요. 예, 보톡스를 맞았는데. 그래서 이 전문의한테 맞아야 되겠구나. 이거 잘못 맞으면 큰일 나겠구나 생각이 났는데, 네, 그런 경험이 있어서 다시는 보톡스 안 맞는다 생각을 했습니다만, 뭐 제가 뭐 보톡스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네, 그런 경험이 개인적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좀 정상적인 이 피부과 전문의, 이 전문의한테 잘 맞으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필러도 마찬가지고 잘못 맞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좋은 거지만 잘못 맞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전문의에게 꼭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이제 전기차 충전소 열폭주 관련주, 전고체 관련주,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정보가 각 회사에서 배터리 실명제 이야기가 나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력선 통신, PLC 모뎀 관련된 이슈가 있고요. 여기서 전폭적인 정부 예산안 지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의무화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모뎀 가격인 40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도 마찬가지로 배터리 열폭주 관련주, 뭐 캐리, 아모그린텍, 한중, NCS, EM플러스 이런 열폭주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충전소, 충전기, 휴맥스홀딩스, 롯데이노베이트, 알티캐스트, 솔루엠 등의 충전소, 충전기 관련주라든지, 전고체, 뭐 레몬, 레이크 머티리얼즈, 미코, 덕산 테코피아, 원준 이런 종목들도 같이 관심을 같이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이게 최근에 리튬 가격이 좀 저희들이 굉장히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리튬이 좀 올라와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좀 보기 어렵지만 이겁니다. 중국의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인데요. 이게 또 하락했습니다. 7월 말 대비 8월 선물 가격 최근원물이 6%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또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하락 추가, 오늘 같은 경우도 2, 3% 정도 더 추가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자, 이 추세가 반영되면 리튬이 현물가가 톤당 $10,000가 붕괴될 가능성도 좀 제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소나 리튬 현물 가격은 21년 2월 1만 리터를 상향 돌파한 이후에 22년 12월 8월 22년 12월에 8만 $1,000까지 상승 후 계속적으로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21년 2월에 $10,000였는데 22년 12월에 8만 $1,000, 거의 뭐 8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수직 급락 중에 있고 2015년 이후에 가격의 저점은 2020년 10월에 $6,800 수준인데 지금 거의 $10,000 언저리까지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튬 가격이 반등을 못 주고 계속 빠지고 있고, 어제 제가 알범말 말씀드렸죠. 굉장히 힘든 구간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도 좀 조심을 보시고, 리튬 가격이 좀 올라와야 또 양극재들도 힘을 낼 수 있으니까. 오늘 에코프로 BM 실적이 나왔나요? 그래서 생각보다 뭐 아주 나쁘게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컨센 대비는 좀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절대 이익추는 조금 뭐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컨센 대비로서는 좀 긍정적이게 나오지 않았나? 제가 잠깐 봤을 때 그렇게 보였는데 한 번 더 2분기 실적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시간상 마지막인데 지금 화이자 관련주가 올라왔는데요. 지금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화이자 팍스로비드 치료제 품귀 우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화이자 관련주가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화이자 팍스로이드 그다음에 MSD의 라게브리오 이런 치료제 품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수매해서 이게 뿌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 아마 조만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관련된 코로나 환자가 좀 늘어나면서 이 약국이나 이런 데 팍스로비드 없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됐고, 이런 것들은 아마 정부가 좀 뿌려줄 걸로 보입니다. 아마 제품 공급이 좀 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관련해 가지고 화이자 관련주가 좀 일부 올라왔고요. 그 외에도 뭐 로봇,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로봇 보핏이 4달 정도 출시될 것이다. 다음 달 정도 출시가 시기가 확정된 것 같아요. 기사로 내용만 보면. 그래서 막바지 준비를 거의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서 일부 관련된 로봇, 웨어러블 로봇 관련된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봇 관련주도 일부 좀 주가들이 움직임이 있었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이슈들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또 복귀하시면서 개인적인 기준을, 매매 기준, 자기만의 매매 기준을 꼭 정립을 하셔서 시장을 대응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얀이아님, 피부가 원래 하얗신데 더 하얘짐요. 예, 박 부장님, 뭐 감사합니다. 예, 하얘진 게 꼭 좋은 건 아닌데 아무튼 여기가 저희 이 스튜디오가 이 라이트가 조명이 엄청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더 하얘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오해는 하지 마시고, 예, 그만큼 하얗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들 보시고 또 오늘 한번 기본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복귀하시면서 내일 하루 편하게 쉬시고 금요일 날 또 웃으면서 또 저 얼굴 맑고 용롱한 피부의 박근영 부장을 한번 보러 오십시오. 자, 그러면 내일 다시 한번 오늘 방송을 한번 더 보시는 시간이 되시면서 잘 쉬시고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